그럼 지금부터 가톨릭 사회경제 심포지엄 2부 사례 발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연합조합원 기업 중에서 가톨릭 인프라 및 지역 자활센터와 협업을 모색하거나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업의 모티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저희 이번 사례 발표는 준비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토론 시간에 받도록 하고요. 발표자분들께서는 시간 내에 발표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IT라는 주제로 주식회사 식스트헤르츠 김종규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종규 대표님은 컴퓨터공학 석사, 그리고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해준 최고 기술 책임자를 거쳐서 2021년에 식스트헤르츠 주식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창업하자마자 사회적 경제 박람회 소셜 벤처 IR 대상 외 다수 대회에서 수상을 휩쓸었고요. 현재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녹색 석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스트헤르츠 김종규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스트헤르츠 김종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견진도 받았고 옛날에 복사도 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사무실이 명동성당 바로 앞에 있는데 성당에 안 가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오늘을 계기로 반성을 하고 한번 신앙생활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도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IT라는 주제로 15분 주셨는데 제가 노력을 해서 한 12분 정도에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10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3년 정도 된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공공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로 대통령상도 받았고,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도 국무총리상 받은 게 있고요. 올해 1월에는 미국 CES에서 분산전원 관리 시스템으로 출품을 해서 스마트시티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SK텔레콤, LG전자 이런 곳들과도 여러 가지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중간중간 좀 스킵을 하겠지만 그래도 세 가지를 뭘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첫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어떤 IT 서비스가 필요한지,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세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거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끝내려고 원래는 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기후 위기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 뭔가 해야 된다, 이거는 제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데, 사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온실가스 감축인데, 온실가스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은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2019년도 자료인데요. 여기 OECD 평균이 10.91%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근데 한국은 2.36%입니다. 지금도 한 7에서 8%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전환을 향한 여정에서 한국은 좀 뒤처져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는데,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들, 수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써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는 세상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생산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배터리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를 쓰셔야만 거래를 하겠다. BMW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한국에서도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얘기를 해외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자료를 보면은 이게 녹색 박스가 화석연료 발전의 가격 범위인데, 2019년도에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하단에 위치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 있고, 한국도 현재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 비용이 석탄화력보다 일시적으로 싸졌습니다.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비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왜 비싼지를 좀 따져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됩니다. 독일이랑 중국이랑 비교해도 인허가 비용 이런 게 굉장히 비싸다는 것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분의 1, 중국은 뭐 2%니까 엄청 싸죠.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깔기 위해서는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비용을 낮추려면은 어떤 부분에서 한국이 좀 뒤처져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또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지리적인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중소규모 발전소가 많아요. 그래서 80% 정도가 1메가와트 이하의 작은 발전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큰 발전소를 하나 짓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비용이 뭐 태양광 모듈이나 인버터나 이런 기기들의 비용인데, 작은 발전소는 절반 정도가 하드웨어 비용이 아니에요. 소프트 코스트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인허가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고객 획득을 위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비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하드웨어 가격을 낮춰서 심지어 태양광 모듈 가격이 0이 되더라도 절반은 하드웨어 가격이 아니라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런 소프트 코스트, 하드웨어 비용이 아닌 다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 서비스들이 계속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IT가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양광 패널이 아마 설치 안 되는 데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 태양광 패널을 지붕 임대 형식으로 예를 들어 설치를 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투자하도록 한다, 이런 걸 하면은 사실은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확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의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절반 정도는 하드웨어랑 관련 없는 비용인데 요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IT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유휴 옥상을 활용한 것도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빨리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풍력발전기 끈다, 태양광 발전기 끈다. 근데 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사실 짓고 나면은 연료비도 들지 않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데 이거를 왜 꺼야 되지?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 이유를 설명 간단히 드리면, 우리 전력망은 에너지 공급이랑 수요가 균형 상태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면은 블랙아웃 같은 재난 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왼쪽에 보시면은 꼬불꼬불 보이는 것이 빨간색이 전력 수요고, 노란색이 태양광 발전량이고, 파란색이 풍력 발전량에 대한 건데, 이것들을 일치시키는 문제가 당연히 좀 어려워지죠. 그리고 또 원자력이나 석탄화력과 달리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분산전원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큰 발전소를 몇 개 관리하면 됐는데 지금은 작은 발전소를 많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새로운 도전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5년 살다 왔는데, 독일에 있을 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식이 있었습니다. 일식이 왜 재밌는 일이냐면은 태양광 발전소가 한 번에 다 꺼지기 때문에 재밌는 일입니다. 근데 한 번에 다 꺼지는 것도 되게 힘든데 갑자기 다시 켜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공급 수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그럼 유럽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사례로 좀 제시될 수가 있는데, 유럽에서 뭘 했는지가 이 문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영문이긴 하지만 그 유럽에 있는 각국이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산업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제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한국에서도 해볼 수 있는 그 사업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안 좋은 소식은 2035년 2월에 한국에도 일식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정부 목표에 따르면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초과하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지금 등장하지 않으면 이때 뭔가 재미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상발전소라는 용어를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가상발전소라는 게 뭐냐면 재생에너지나 전기차나 이런 분산된 전원들을
IT 기술을 활용해서 관리하는 기술, 서비스 이런 걸 가상발전소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발전소라는 새로운 영역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태양광 패널도 잘 만들고 배터리 시스템도 잘 만들고 심지어 자동차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 씨도 현대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린 적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도 좋은 산업 기회이기 때문에 잘 여러 가지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문제 없이 전력망이 운영되도록 서비스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분 남았나요? 네. 예, 근데 거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거래는 되게 복잡합니다. 전기는 사실 무색, 무취하고 빛의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팔듯이 팔 수가 없어서 거래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4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누군가 체크를 해서 이만큼 생산을 했다라고 인증서 같은 걸 주거든요. 그러면은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은 기업은 그 인증서를 사서 내가 여기서 나온 전기를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인정을 해주는 체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REC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전기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식의 거래 방식이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쓰고자 하는 기업들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삼성이나 SK나 현대나 이런 곳에서도 재생에너지 쓰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이 안 되니까 쓴다고 하셨는데 사실 재생에너지 쓰고자 하는 기업들은 제조 대기업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국제적인 통계를 보면은 오히려 소비재 기업들, 뭐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 이런 데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IT 기업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아리백이라는 재생에너지 사용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수요처로 주로 제조 대기업들만 등장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곳들뿐만이 아니라 소비재 기업들이라던가 뭐 화장품 회사라던가 이렇게 좀 소비자들과의 접촉이 많은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수요처이기 때문에 이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기업들도 뭐 관심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제 저희도 재생에너지 관련된 일을 하고 저희도 소셜 벤처이기 때문에 저희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우리부터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하고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이 한 10만 원 든다. 그러면은 그거를 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한 200만 원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만들어야 우리도 쓰고 큰 회사도 쓰고 심지어 개인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도 IT에서 뭔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이것들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재생에너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되게 코로나가 극심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젊은 기업들일수록 또 이런 일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저는 재생에너지만 선택해서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나는 석탄화력을 안 쓰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이거를 뭐 좀 어렵게 말하면 재생에너지 선택권이 없으신 거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사실 한국에서 좀 심한 거거든요. 일본도 안 그러고 중국도 안 그러고 독일은 당연히 안 그러고 미국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는 그 수출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재생에너지 선택권이라는 입장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산업이 그 IT 기술의 도입이 잘 안 된 곳으로 유명한 분야인데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은 미디어,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거 보시면은 컨텐츠 생산, 유통, 소비 방식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나 뭐 저희 아버지 세대나 심지어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그 소비하던 방식이랑 달라진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IT가 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잡한 거를 만드는데 크게 2가지 패러다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성당처럼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는 시장처럼 만드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여기 카톨릭 행사라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성당과 시장이라는 되게 유명한 에세이 책이 있는데 거기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에너지 산업을 얘기를 할 때는 성당 만들듯이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식의 시장과 같은 형식으로
신산업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분산전원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첫째로 하고 있는데, 분산전원이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전기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가전 이런 것들이 분산전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랑도 거래를 하는데, 예를 들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공급 서비스도 만드시고, 그리고 또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그때 저희랑 협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만든 서비스가 이겁니다. 햇빛바람 지도라는 것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8만 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오늘 발전량이 얼마냐, 내일 발전량이 얼마일 것 같다, 이런 걸 예측해서 알려주는 서비스이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도 들어서 쓰시고, 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만든 소프트웨어는 분산전원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게 저희가 CES에서 수상했던 에너지 스크럼이라는 분산전원 관리 소프트웨어이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거래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월간 햇빛바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쉽게 월구독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쓰실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하고 하고 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아리백을 저희가 했고, 그리고 10개 정도의 소셜 벤처 재생에너지 전환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그룹 아리백에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빨리 마치고 이따가 또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김종규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제가 처음에 이제 모실 때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톨릭도 지금 신자들도 막 줄고 막 지방에 공소라 그러죠. 예, 신부님이 안 계시는 성당들 굉장히 운영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좀 애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공간이 많은 그런 지방에 이런 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을 좀 같이 해서 또 그런 운영비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면 어떨까. 또 여기에 우리 지방에 있는 지역 자활센터들도 함께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같이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아니면 또 이 영상 나중에 저희 그 지역 전국에 자활센터에 공유할 텐데 같이 좀 고민해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쌀 한 톨, 밥 한 공기의 기적을 믿습니다라는 주제로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 이문수 신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문수 신부님께서는 근란에 선교수도에 입회를 하시고 사제 소품을 받으셨으며 2020년에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1일 유퀴즈 103회 은밀한 이중생활에 출연하시면서 우리에게 사회적 기업 스타 신부님으로도 잘 알려져 계십니다. 우리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문수 신부님 힘찬 박수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 이문수입니다. 네. 방금 전까지 최첨단으로 넘나드는 IT 업계의 근황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이제는 맛있는 김치찌개 이야기를 들으실 차례입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의 시작은 이제 슬픈 고독사로 시작이 됐는데요. 2015년 여름에 굶주림으로 고시원에 살던 한 청년이 고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뉴스에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었고요. 이 시대, 이 풍요로운 시대,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것도 청년이 굶어서 죽다니라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굶고 있단 말인가라는,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12월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에서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이 공간에 절반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작은 식당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김치찌개 한 가지고요. 사실 30석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식당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끼니를 해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다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숨 놓고 있지 말자. 우리나라 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작은 식당 하나 시작됐고요. 2020년도에 제가 속한 글라리아 선교수도회에서 청년 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청년 문제는 뭐 그냥 뉴스 인터넷 좀만 찾아보시면 뭐 다 뜨니까 이런 통계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청년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싶은 그런 것이 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김치찌개 한 가지인데,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주방장님 한 분과 제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리를 못해요. 먹는 건 잘하는데, 그래서 주방장님 한 분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음식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단품 메뉴로 시작을 했습니다. 메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김치찌개가 어떻겠냐는 후배의 제안에 이제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디 가면은 이제 인터뷰하면은 전국에 150개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제2의 백종원을 노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2017년만 해도 원가가 3,000원이 조금 안 됐어요. 2,940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가가 6,000원입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처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많은 이거 처음 시작된 정릉점이고요. 한참 이제 장사라는 걸 처음 정신없이 하다가 어느 날 저희 식당 벽에 여기저기 붙어 있는 포스트잇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글들을 써주신 걸 보고서 정말 막상 식당을 열었지만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청년들의 이런 피드백을 보면서 우리가 하길 잘했구나 이런 좀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2021년도에 이제 유퀴즈라고 하는 그런 인기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많은 후원자분들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자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때부터 이제 식당을 조금씩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호점인 이화여자대학교점 있고요, 3호점인 낙성대점, 그다음에 4호점인 제주점까지 식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을 응원하고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식당을 시작했는데, 청년들과 자꾸 만나다 보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노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저씨인 제가 청년들을 만나려면 미끼 상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만나달라고 해도 MZ들은 저를 만나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청년 희망로드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2019년에 우리나라 사람들 버킷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죠. 이제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까미노길을 청년들과 완주를 하면서 매년 이렇게 걷는 그런 걸 하고요. 올해는 이제 우리 그 푸른 문간이라는 환경 서포터즈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과 함께 로마에 가서 이탈리아와 바티칸의 환경 정책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자들을 만나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공감 밑단은 뭐냐면,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에게 그림책 자서전을 만들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우리 시대가 갈등 시대인데, 갈등의 사회죠. 그래서 뭐 인종, 문화, 젠더, 계층, 지역, 정치적 이념, 온갖 갈등의 사회인데, 적어도 청년들, 그러니까 세대 갈등에 있어서 이제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어르신들도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르신들의, 지금 우리 시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정말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고요. 또 이렇게 대체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죠.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손자, 손녀 같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과 의미를 다시 되찾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을 준비할 때 청년들에게 우리 같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한수녀님께서 물으셨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들어주는 것도 없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저도 인상적이었고 내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청년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화라는 매체로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10분짜리 단편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회째, 다음 주에 이제 영화제가 제3회 2035 청년 영화제가 개막을 하는데 1인 한 사람당 대략 한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청년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이제 저희 영화제 기간 동안에 상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 식스테이리스 대표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이 결국 미래의 주인공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보다 더 환경, 기후에 대한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년 봄부터 푸른 문간이라는 환경 서포터즈를 만들었고 운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플로깅을 합니다. 동네에 살기도 하고 바다, 산, 계곡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환경이나 기후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던 청년들도 이게 활동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게 되면 오히려 기성세대들보다 더 빨리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텀블러 갖고 다니기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나 쇼핑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쓰레기를 덜 발생시키기 위해서 쇼핑을 자제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훨씬 더 몰라서 그럴 뿐이지 알면 훨씬 더 빨리 변화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동네에서 이제 겨울마다 연탄 나눔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에게 이제 다양한 이런 물품들을 밥집이다 보니까 쌀도 많이 보내주시고 지금은 이렇게 쌓여있지는 않습니다. 유퀴즈 직후의 사진입니다. 다양한 물건들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책이나 다양한 물품들을 이제 필요한 분들 청년들에게 나눔하고 있고 그 덕분에 책도 쓰게 됐는데 많이 구입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농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어쩌다 보니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와 있고 돈을 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은 날로 번창하고 있으며 저희가 하는 사업도 날로 번창하는데 맨 처음에 윤석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 도와주더라. 그래서 수많은 개인들과 또 기업들에서도 저희에게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청년들을 응원하려는 저희의 가치에 동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계속 사업비를 받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미처 이렇게 잘 무심코 지나간 우리 청년들이 정말 불행하고 힘들게 또 지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그 청년들을 응원하는 우리 청년문간 이문수 신부님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희 역량 돌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주식회사 복지유년의 김현정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현정 박사님은 일본 여자대학 대학원에서 고령식 주제 논문으로 학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니가타 산업창조기구 선임연구원, 니가타 대학 농학부 개건교수, 대상식품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복지유년 부서 한국고령친화식품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복지유년의 김현정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여성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떤
이 계단을 보면 어떻게 하시죠? 계단이 되게 낮은 계단이네요. 뛰어 오르는 분도 있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네,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느껴질 겁니다. 또한 햄버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떠세요? 이렇게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 또한 쉽고 삼킴이 어려우신 분에게는 버거? 좀 웃으셔 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이니까 버거운 정말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담스러울 뿐이죠. 이런 복지유니온은 이런 복지 시절 현장에서 이런 앞서서 보신 그런 먹거리 문제, 그리고 특히 오랫동안 어떤 입으로의 식사가 아니라 콧줄로 경간식 하시는 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런 어르신들의 시설에서도 50인 이하의 시설에서는 영양사나 조리사도 없습니다. 그런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창립을 하였습니다. 어르신의 먹거리 보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미션으로, 비전은 맞춤형 식사를 통한 장애인, 노년기 인간 존엄을 유지하고 또 케어푸드 산업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복지시설, 급식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기여하는 비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12년간 많은 돈을 버는 사회적 기업이라기보다 제가 영입된 지 한 4년이 됐습니다만 앞서서 우리 김치찌개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이 경제적 요인으로서는 이제 뭐 적자라는 표현 쓰지만 공헌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년, 10년간은 이런 케어푸드 들어보셨나요? 무엇을 케어하느냐, 이런 케어푸드의 이 정의부터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최대한 국내 시장의 제품 출시와 함께 교육과 홍보 등을 그래서 가장 최종적으로 케어푸드의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 배달급식 모델 구축을 위해서 이 커뮤니티 케어 시범 제가 어르신 배달급식 모델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효반 연화도움식이라는 것을 이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집중하였고, 또 국내 최초로 이제 구령 친화 우수 제품을 지정받고, 사실 케어푸드의 선진 국가인 일본에 이 제품을 발표를 하고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이제 케어푸드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금껏 본사가 진행해왔던 인프라를 연결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본 경영진은 사회복지 전공을 한 대표와 또 간호학, 영양학 박사, 그리고 마케팅 투자 자문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부설센터로는 한국고령친화식품연구소,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노인배달급식센터, 열린밥상, 그리고 물류센터가 있고, 주요 사업팀으로서는 케어푸드 유통, 급식 서비스, 교육 서비스로 팀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고령친화식품연구소 김현종 소장은 일본에서 15년간 이 현장, 고령식 산업 현장에서 있었고, 또 대상에 6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이제 한국형 케어푸드 개발, 한일 교류, 고령친화 정책 제안, 급식 서비스 모델 연구, 그리고 중요한 또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케어푸드의 선두 기업인 누트리와 또 기술력을 함께 하여서 한국형 케어푸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노인 영양을 중심으로 케어푸드 개발과 이커머스 플랫폼, 그리고 위탁 급식, 그리고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노인 식생활 진단, 시니어 푸드 코디네이터 양성, 그리고 제가 배달 급식의 프랜차이즈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유니온의 대표 케어푸드입니다. 효반 연화도움식인데 국내 최초로
쌀을 기반으로 특허받은 제품으로 고령 친화 우수식품 브랜드 K를 획득했습니다. 식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과학적으로의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 연화도 음식은 어떤 단순하게 입으로의 식사를 못 하시는 분에게 제공하는 식사와 다릅니다. 네, 재활을 합니다. 네, 경간식 어르신이 꾸준히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식사를 통해서 입으로의 식사를 하면서 손으로 움직이면서 재활이 되어서 현재는 한 3개월 이런 연화도 음식을 통해서 일반식을 드시게 되는, 치아도 없으신 분이 일반 음식도 씹고 삼키기 안전한 그런 것이 연화도 음식입니다. 그 외에도 나트륨 저감국을 있고요. 실질적으로 씹고 삼킴에서 특히 삼킴에 살에 걸리거나 흡인성 폐렴이 걸리기 쉬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점도 증진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르신의 가장 문제점이 영양 공급의 문제로 인한 그 욕창, 그리고 수술 전후의 상처 치유로 있는 CP10이라는 제품을 런칭하였습니다. 2023년 국내 최대 규모 제가 돌봄 분야 한국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케어푸드 특성화 가맹점 사업을 시작으로 급식회사, 복지연구회사, 제약 유통사와 프로슈머형 가맹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네, 노인 의료 복지 시설과 또 장애인 요양 시설 대상으로 이 케어푸드 전문 전산 발주 시스템인 케어푸드 단화를 보급하여 이 효반 뉴트리 제품 외에 국내 인기 케어푸드를 런칭해서 멤버십 최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케어푸드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어 복지유니온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노인, 장애인들의 건강 진진과 또 지속적인 케어푸드 산업을 정착시키는 데 임하고자 합니다. 케어푸드 정보 제공 및 또한 구매, 배달 급식 정보 제공, 구독 연결을 위한 온라인 케어푸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B2C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식생활 진단, 코칭을 수행하는 시니어 푸드 코디네이터 공공 일자리와 함께 플랫폼 쇼핑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그 해외 동포 대상으로 한국형 케어푸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계 한인 무역 협회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 브랜드 K 인증 AT 센터의 지원으로 효반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식 서비스는 노인 전문 식단과 레시피 공급, 식재료 납품을 기반으로 50인 미만의 노인 의료복지시설 그 위탁급식을 중심으로 노인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 따른 급식 서비스의 체제 강화로 기저질환 및 맞춤형 급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노인 복지시설의 위탁급식 서비스를 널리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어 전국 확대를 대비해서 어르신 배달급식 프랜차이즈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과 전국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가맹점을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목표인데요. 여러분 2025년도는 한국이 초고령 사회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 25년을 목표로 그 본사의 케어푸드 단화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어르신 배달급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표로 전국 영양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촘촘히 영양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온오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육 서비스로는 실버 스크린 식생활 진단 ICT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종사자 직무 교육, 일자리 연계, 민간 자격증 교육, 노인 급식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000명 정도의 어르신의 식생활 진단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AI 코칭, 상품 개발 및 추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2024년도 목표인데요. 근데 케어푸드 영양돌봄 특성화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장기 요양기간 현장에서의 식사 케어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노인 영양 돌봄 전문가를 양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복지유년의 목표를 향한 도전에 노인, 장애인, 전문가 단체가 단체와 업무 협약과 또 협력 사업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복지유년은 케어푸드 관련 교육, 또 홍보, 또 활동을 대정부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케어푸드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영양을 통한 건강 노후를 위한 진심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0년부터 21년도에 서울시 고령 만성질환 영양 간편식 지원 사업을 수행한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실까요? 그 어르신들에게 그냥 그분의 상태를 보지 않고 그냥 전달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령 만성질환 영양 간편식의 지원은 어르신의 상태를 스크리닝하고 진단해서 그 맞춤형으로 거의 형태를 6가지 정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동작구, 은평구를 통해서 배달 지원을 사업을 하였습니다. 위생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도시락을 제조하여서 포장하여서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고 또한 영양 스크리닝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대면 못할 때는 전화를 통해서 직접 드렸고요. 이 식단표는 한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중에서도 이 신장 환자, 고혈압 이렇게 그리고 또한 이 식구 삼킴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다짐식, 가른식 이런 형태로 맞춤형으로 이 도시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영양이 좋아질 것이냐. 그러나 이 한 끼로 인해서 식생활이 변화가 되고요. 또 방문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앞서서 말씀드린 음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식생활 개선이 되는 것으로 결과도 좋았고요. 또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 사업이지만 앞으로 계속 시행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인데 하루에 500식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제가 진행되어서 내후년에도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확산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 계시는 분은 이렇게 문에 걸어서 주고 이 어려우면 배달 급식의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배송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연대가 잘 되어서 이 어르신의 영양 개선과 함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세 번째 발표까지 다 마쳤습니다. 예,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